녹화 방송. 자, 금요일 날 다이내믹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금요일 날 이렇게 삼성전자가 이 감산을 발표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날 코스피 외국인 매수가 6천억인가 하여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외국인 매수가 8천억이었죠. 그러면 그날 빼면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이제 마이너스 2천억 순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일어났죠.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이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2천억 순매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뭐 나머지 종목들은 다 팔았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정도의 흐름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죠? 요 얘기는 이제 좀 이따 나중에 하고요. 나중에 좀 이 얘기는 또 얘기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4월 17일 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파생하고 시황에 대한 실전 매매반이 오픈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량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난번에 제가 포스코 ICT를 저희가 50%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비중 37%에 현금 비중 63%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표님, 주식 비중이, 이제 39%인데, 그 다음에 현금 비중이 61%까지 저희가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61%? 이렇게 했다라고, 그러니까, 대표님 굉장히 많이 현금 비중을 많이 줄였네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 비중 많이 줄였네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선을 넘는 시황이라는 파생과 시황이라는 실전 매매 상품을 이제 4월 17일 날 오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4월 17일 날 오픈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주식 비중, 그동안은 주식 비중 100%였다가 이제 파생을 하니까 이제 주식 비중을 줄여야죠. 그것 때문에 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선을 넘는 파생 시황이라는 실전 매매반을 하게 되면 저희는 어떤 구조를 가져가는가 하면 향후 주도주 6종목은 무조건 편입합니다. 그러니까 이 6종목은 시장 상황별로 비중만 좀 조절할 뿐이지 무조건 6종목은 편입합니다. 그래서 주식의 종목당 비중을 10%로 잡으면 항상 주식 비중은 이제 맥스가 이게 총 60%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00%에서 계산하면 안 되고 60%에서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60%에서 37%, 60%가 맥스고 그 중에 39%거든요. 좀 더 남았으니까 금요일 날. 그러니까 39%면 그렇게 많이 줄인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예.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파생 상품은 질선물하고 실선물 두 가지 상품 병행하는데, 그래서 주식은 60%, 파생은 40%. 근데 혹시 이제 파생만 하실 분들 파생 100% 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파생만 하지 않습니다. 주식은 60% 하는데, 이 주식은 단기 매매가 아니고요. 이렇게 포스코 ICT처럼 한 50% 이상 수익 날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낮게 사서 6,900원 사서 1,500원 돌파하면 55% 수익 내고 팔고, 이런 종목들을 이제 주로 하죠. 그러니까 좀 이제 단기 추세인 종목은 파생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길게는 이제 주식 중기 투자를 많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중기 종목군.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제 매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어떤 분들이 물어보셔서 꼭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37%라는 건 저희 방에서 많은 거죠. 아직은 그렇게 주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앞으로 저희가 이제 파생을 하게 되면 바로 4월 17일이니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주식 비중은 맥스가 최대치가 6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저희는. 네, 그죠? 반드시 요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대표님은 어느 정도까지 봅니까? 저는 2분기가 고점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2분기라는 거는 4월에서 아마 6월 달 나올 것 같고, 그 본격적인 하락은 언제 할 것? 네, 3분기에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고점만 2분기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번 지수의 고점을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1차는 2500선 중후반, 그리고 2차는 2600선 중후반, 이렇게 두 가지죠. 이거 방송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화요일 날 방송 출연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떤 게 가능성이 더 있을지 몰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주식을 다 팔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니죠.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좋은 주식은 놔둬야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작년에 3200선에서 2100선까지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예. 그죠? 그러니까 작년에 3200에서 2100선까지는 다이렉트로 떨어졌거든요. 작년에. 그러니까 요렇게 떨어지는 데가 언젠가 하면 2008년도 리먼 브러더스 탔을 때, 그러니까 사태 때 하락을 했던 거죠. 그죠? 예. 그리고 2022년에 이제 이렇게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흘러내린 장세, 그러니까 그게 폭락 장세죠. 그죠? 근데 그 두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는 금융위기가 왔던 거죠. 그것도 지금의 그런 지방은행이 아니라 미국의 대형은행들의 금융위기가 온 거죠. 그러니까 떨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떨어진 건, 이건 그 금융위기도 아닌데 왜 이렇게 떨어지냐, 이렇게 했던 건, 이거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형태의 패턴이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9% 인플레이션, 9% 인플레이션과 플러스 이렇게 엄청난 속도의 긴축, 이렇게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1년 동안에 엄청나게 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즉, 이 두 가지 형태는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2008년도 하고 작년 1월 달에서 10월 달까지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데?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2500선 중후반이고 2600선 중후반이라도 어차피 얘가 고점을 찍어도 갈 수 있는 거는 2000선 맥스 가더라도 초반이나 2100선 뭐 중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막 코로나 때처럼 1400 가고 그런 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런가를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의 형태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간다 그러면 그냥 한 2000선 초반에서 2500선이면 2600선이면 대충 한 500포인트 내외의 박스권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작년의 저점이 일시적으로 무너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2022년 1월에서 10월처럼 이렇게 빠지는 형태의 흐름은 아닐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빠지려면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처럼 이렇게 터지든지, 금융위기가 터지든지, 아니면 9%의 인플레이션의 엄청난 속도의 긴축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뭐냐면 실물 경기의 위험이죠. 하락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더 뭐 이게 왜 더 안 좋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주가가 막 이렇게 2008년이나 2022년 이런 것처럼 막 이렇게 급락하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런 건 이제 이, 이 시장의 그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약해서 그리고 이제 흘러내리는 장세라서 그래서 이제 작년 12월 같은 게 흐름이겠죠. 예. 그래서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 흘러내린 전. 그러니까 2008년도하고 2011년도의 형태처럼 그렇게 가는 형태는 아니겠죠. 당연히 그러겠고요. 그죠.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어, 이제 긴축은 마무리됐죠. 어, 한 5월 달에 금리 인상 한 번 더 하면 끝이거나 안 할 수도 있고. 뭐 금리 인하는 안 하겠지만 안 할 거예요.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은행들이 대출을 이제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다고 생각.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이 아마 금리 인상의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페드도 알겠죠. 아, 이런 지방은행들의 문제가 생기면서 그다음에 그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 이 물가가 이제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지만 금리 인하 안 하면 인플레이션 다시 올라오니까 그건 않겠지만 금리 인상은 좀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엄청난 속도의 긴축은 없으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건 없겠죠. 당연히. 그죠? 그 두 번째의 흐름은 뭐냐면 원래 실물 경기에 대한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이제 초입 구간에는 그러니까 이게 막 엄청난 이제 그 1970년대에도 보면 그 아서번스하고 폴 버크 시대도 보면 어 이게 초기에는 이렇게 막 떨어져요. 이렇게 엄청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이렇게 초기에는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확 떨어져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여긴 좀 많이 갔죠. 그러니까 여기 확 떨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눌러요. 이렇게 박스권. 그러니까 초기에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못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냥 변동성만 있는 그러니까 한 2000선 초반에서 2500선 그러니까 아니면 2600선 중반 이런 형태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급격한 금리 인상도 끝났고 이제는 그 실물 경기에 대한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주가를 뭐 2008년도나 작년 1월 달처럼 이렇게 막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작년 저점이 살짝 무너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좀 변동성이 큰 박스권 장세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 주식은 굉장히 싸요. 그래서 2000선이 저는 무너지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미국 주식은 다르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미국 나스닥이나 빅테크 기업들은 20년 동안 계속 내리져 올라갔기 때문에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9,000선까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하락을,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나스닥이 9,000선까지 하락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2,000선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박스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물 경기에 대한 부분들은 막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2008년도하고 2011년도에 나왔던 이런 형태의 그런 이슈랑 다르기 때문에 막 계속 1년 내내 빠지는 형태, 이런 형태, 막 1년 내내 급락하는 이런 형태는 없어요. 그런 건 일어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감산도 있고, 그 다음 외국인들도 보세요. 그게 가능한 이게 그 시나리오가 아니잖아요. 보시면 예, 코스닥은 모르겠지만 거래소는 2분기는 좀 팔고 있지만 1분기 작년 3분기부터 시작해서 이게 한 16주를 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 수는 없어요. 예, 그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나 이런 게 2차 전지나 이런 게 받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많이 빠져도 2000선 초반이나 2100선 중반이면 작년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시장의 흐름이.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 드렸던 건 뭐냐면 저 정도의 흐름만 있으면 강한 주식은 계속 이제 상승하는 흐름으로 봐도 되죠. 그러니까 작년처럼 이렇게 하락할 때도 방산주 같은 거나 뭐 인플레이션 관련주 계속 상승했는데요.
그죠? 근데 올해는 뭐 박스권이잖아요. 설사 작년에 저점 살짝 깨지는 박스권이라 하더라도 강한 주식은 계속 상승하죠. 단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작년 12월 같은 느낌이라면 아, 느낌이라면 이제 조금 그러니까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시작된 코스닥에 일어났던 개별주의 상승 분위기는 조금 이제 하락으로 갈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개별 종목 장세는 좀 이제는 강한 개별 종목 장세는 하락으로 갈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보면 제가 요즘 계속 많이 보는 게 이제 이건데요. 신용장고가 3조를 돌파했습니다. 보세요. 저는 제가 주식 한국경제TV를 23년을 출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식을 한 30년 했는데 이렇게 신용장고 단기 급락하는 거는요. 반드시 예, 반드시 어, 어, 뭐 이거 가까운 미래에 이제 급락을 하죠. 이게 지수가 급락을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수는 이제 점진적으로 흘러내리는 장세고 이제 종목들이 이제 아니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신용을 개별 종목 미래 개별 종목들이 지수는 그냥 흘러내리는 장세 이렇게 그게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거고요. 두 번째 우려스러운 거는 그 이제 두 번째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그 이번에 고용 지표 나왔는데요. ADP 민간 고용이 많이 줄었죠. 근데 아직까지 고용은 이게 지난달에 31만 이게 어제 미국 노동청에서 발표된 고용 지표인데요. 31만에서 예상이 23만 8천 개였는데 23만 6천 개. 그러니까 아직은 급격하게 고용에 대한 절벽이 오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수가 만약에 고점 맞는다 하더라도 막 이렇게 작년 2008년 리만 브러스 사태처럼 이렇게 급락을 하거나 작년처럼 계속 크게 떨어져 이런 형태는 아니죠. 네. 이제 실물 경기의 위험은 이제 그런 형태는 아니죠. 근데다가 우리는 저평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랬어. 그리고 아직 실업률도 뭐 3.5%니까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뭐 실업률 뭐 7%뭐 이럴 때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실업률 15%까지 올라갔고. 근데 지금은 굉장히 낮죠. 근데 이제 요거는 미국은 고용이 탄력성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함부로 이제 해고를 못하지만 미국은 경기가 안 좋으면 이제 해고를 막 해버리잖아요. 빅테크도 막 했고. 근데 빅테크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이렇게 아직은 나쁘지 않다는 건 전부 다 서비스업 쪽에 아직은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확실히 시간당 평균 임금도 꺾이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꺾이기 시작하죠. 근데 파월 의장은 이런 상태에서는 함부로 이제 못 올리죠. 금리 인하를 못 하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만 이제 중지하는 형태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물가지수도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경기 지표 나오는데 제가 별로 안 좋다 그랬잖아요. 제조업은 벌써 끝났고 서비스업도 지금 갈랑갈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데이터는 대충 그 정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변화는 최근에 보면 그 미국의 이제 10년물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는데 근데 그 기술주들이 상승을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확실히 아직은 거품이 있든 고평가라는 걸 알 수 있죠. 라는 인식이 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빅테크 기업들 중에 확실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2차 전지 말고는 이제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는 조만간에 이제 한국은 저평가됐어요. 한국은 굉장히 저평가 국면이라서 미국은 아직도 고평가 국면이니까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는 앞으로는 미국과 한국은 디커플링 될 거다. 그러니까 미국이 막 과도하게 빠져도 한국은 좀 덜 빠질 거다. 그래서 나스닥이 한 9,000선, 8,000선까지 빠지더라도 우리나라는 2,000선 안 깰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서 이제 속도는 작년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가장 눈여겨보는 건 이제 2차 전지도 이제 소재도 이제 약간 그러니까 고평가는 아닌데, 그러니까 땡겨서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을 이렇게 당겨서 이제 주가가 상승한 흐름 있죠. 요건 이제 소재 쪽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근데 아직 완성 쪽은 원래부터 상장할 때부터 LG 에너지솔루션은 원체 이게 비싸게 상장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못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시장은 싸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삼성전자 감산도 이제 그런 형태가 흐를 수 있는데요. 그럼 다음번에 금리 인하가 됐을 때 빅테크는 너무 고평가 라는 인식이 있다 그러면, 그래서 못 간다 그러면 금리 인하의 수혜가 되고, 그죠? 플러스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소외받았던 이제 섹터를 찾아보니까 그게 이제 제약하고 바이오인 거죠. 그래서 지금 바이오가 올라가는 거예요. 섹터. 근데 이제 이것도 한계는 있죠. 근데 뭐 새로운 섹터라고 얘기는 마이크로 바이옴 같은 섹터는 세게 올라갔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이게 어차피 기술적 반등이니까 이게 아마 조금은 더 가겠지만 그래도 아마 그렇게 세게는 올라가지 못할 거예요. 예. 왜냐하면 바이오의 가장 큰 문제는 금리가 인하가 돼야 올라가는데 지금 같은 고금리에서는 이제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것들에 대한 이제 주가의 회복 정도로만 보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바이오 기업들에 비해서는 바이오 팜이지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미국의 거대 바이오 기업들에 비해서는 최근에 다 뺏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이제 소외받았고 금리 인하 수혜가 아니고요. 금리 인상 중지 수혜죠. 중단 수혜.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더 많이 갈 텐데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바이오나 제약은 기술적 반등 수준을 보는 거고요. 그렇게 수준 보는 거고 이제 앞으로는 뭐 성장주가 됐든 아니면 다른 섹터가 되었든 이제부터는 이렇게 정책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합니다. 2라운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성장 스토리에서는 빅테크 기업들 다 무너지고 네이버 카카오 못 가잖아요. 그런데 2차 전지가 많이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따져보면 한국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섹터는 2차 전지는 계속 미래로 상승할 거니까 많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도체는 이제 굉장히 싼데, 아직 매크로상으로 수요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20조 정도 재고가 있고, 전체적으로 한 30조 정도 재고가 있으니까요. 근데 삼성전자 감산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감산 역량으로 미루어 왔던, 그러니까 이제 그 반도체 가격이 더 떨어지면 사야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뭐 미국의 뭐 서브업체라든지 뭐 이런 쪽이
수요가 얼마나 빨리 들어올까 이것만 이제 봐야 되는 건데 그것도 매크로가 좋아지지 않으면 빨리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삼성자도 상승에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고점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됐든 어쨌든 여기가 됐든 그 이제 저점도 딱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그런 하락은 아닙니다. 경기 침체에서는. 근데 흘러내리는 거니까 종목들은 되게 힘들죠. 개별 종목들은. 예, 그렇게 되고요. 뭐 그 중에서도 이제 스타 종목은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주식하기는 좀 괜찮아요. 아무래도 2100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이제 2차 전지의 성장성으로 많이 올라가 버렸고 이러니까 이제 순환매가 이게 다 끝나잖아요. 바이오 제약도 끝나고 이제 반도체도 이제 한번 끝나고 나면 당연히 이제 어디로 넘어가겠습니까? 예. 저평가 가치주로 넘어갈 겁니다. 근데 이제 요때 저평가 가치주는 우리가 예전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PBR만 낮다고 해서 가는 장세는 아니죠. 그러니까 PBR이라는 거는 이제 그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이게 장부상의 가치, 그러니까 뭐 재산도 포함되고 이런 것만 낮다고 가는 형태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형태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약간 그 이게 저평가 국면에 있는 종목군.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좀 많이 날아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왜 그 다음에 미래 성장 스토리가 있는 섹터. 근데 상대적으로 못 같은 섹터가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회원님들한테 이 주식을 6,000원에 살 때, 그러니까 이 주식을 6,000원 이제 포스코 IC라는 걸 6,000원에 저희가 10%를 담았거든요. 그래갖고 요거를 6,000원대 샀는데 이제 포스코 아이스티는 제가 살 때 굉장히 쌌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성장 스토리도 있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고 왜냐하면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있죠. 스마트 팩토리는 대세죠. 그리고 그 외에도 꽤 많은 미래 성장 스토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6,00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적도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고 작년에. 그러니까 되게 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싼 종목들은 미래 성장 스토리가 있고 상 종목들은 6천이면 싸서 그냥 산 거예요. 그리고 종목당 비중은 10%를 우리는 막 그러니까 6종목밖에 안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파생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은 6종목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집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파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은 60%의 파생은 40%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파생 실전 매매반은 파생만 하실 분들은 뭐 100%다 해도 되죠. 근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싸서 이걸 갖고 있었고 이게 1,500원 정도 되니까 이 정도면 이제 비싸진 않는데 제가 생각했던 적정한 주가가 됐다. 그래서 주가가 됐다 생각해서 그래서 이션 한 겁니다. 그게 52%가 나온 거죠. 한 달 반 만에 났나 그랬을 거예요. 예. 그래서 52% 수익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는 주가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작년처럼 이렇게 쭉 떨어지는 그러니까 2008년하고 2008년하고 2022년처럼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된다면 이제 아마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는 더 아마 심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못 가는 놈은 계속 못 가고 흘러내리고요. 가는 놈은 그 중에서 이제 상위 한 20% 정도만 이번에도 그랬죠. 뭐 2차 전지나 뭐 AI 뭐 이런 것. 그래서 20%에서 30%가 이번에 갔다면 상반기에 하반기는 그러니까 2분기 고점 찍고 나면 이제 하반기까지는 3분기가 제일 위험하죠. 3분기까지는 상위 한 20% 정도만 상승하는 장세 이렇게 되겠죠. 종목 장세 이렇게 되겠죠. 주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예. 그래서 저희는
6종목 이상 볼 거 없다. 이 장은. 그 주식은 딱 6종목만 비중을 줄였다는 듯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분기 끝나면 이 정도까지 흘러내린 장세라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예, 예, 반드시 이제 파생에 대한 해지가 필요한 시장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이 아마 2분기 고점을 확인하면 이제 시작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제 시장의 가장 키포인트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감산에 대한 감산을 하겠다만 얘기했지 얼마 정도 하겠다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감산의 어떤 그 비율을 보면서 그다음에 이렇게 연기되었던 수요가 얼마나 들어올지 이것도 보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는 많이 가봐야 7만 원대 초중반 여기면 끝입니다. 예. 왜냐면 매크로가 안 따라주면 쉽지 않거든요. 제가 매번 얘기했지만 전자는 매물대가 너무 많아요. 보시면 그 작년에 개인들이 코스피 16조 샀는데 작년에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 17.76% 그러니까 17조에 샀죠. 이 가격대가 7만 원대거든요. 그러니까 7만 원대 위에서부터 사왔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엄청난 매물이 7만 원대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7만 원, 8만 원 간다, 뭐 9만 전자 간다, 택도 없는 소리고. 예,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수출 증가율도 예상치보다 좀 생각보다 많이 빠져요. 그래서 경기 침체는 된 것 같아요. 단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은 못 하겠죠. 더 이상 안 하겠죠. 왜냐하면 더 하다가는 정말 심각한 그 실물 경기 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 좋은 종목들, 그러니까 많이도 못 갈 것 같고요. 진짜 좋은 종목. 저희는 단타 안 하기 때문에 진짜 좋은 종목 한 6종목만 매집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40% 정도 갖고는 이제 파생으로 해지 매매하고 그러니까 실전 매매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는 장세가 왔기 때문에 제가 이 상품을 오픈한 거예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파생을 하는 게 파생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주식은 6종목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파생을 하는 거죠. 근데 나는 파생만 하는 사람이다. 주식 안 한다 그러면 저희가 파생하는 대로 그냥 파생 100%다 하면 되고. 그죠? 예,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종목당 비중 10%씩 해갖고 주식은 항상 6종목은 채워놓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주식이 없는 파생만 하는 건 좀 안 되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제가 잘 교육을 안 했는데 이번 교육은 파생도 파생이지만 저는 파생 차트 보면서 강의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황, 큰 시황 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큰 시황을 어떻게 보는지를 배울 분들은 이번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가입하실 분들이 나는 주식은 좀 중기적으로 한다. 이러신 분들은 제가 중기에 한 50% 이상 날 수 있는 종목 6종목을 이제 매집을 하니까요. 그 종목에 대한 설명을 꼭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나는 미래에 좀 주도할 수 있는 종목들, 괜찮은 종목들, 아직은 많이 가지 않았지만 포스코 ICT처럼 6,000원에 사서 1,500원 돌파하면 팔 그런 종목들 많아요. 아직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종목 6종목을 난 사고 싶다. 많이도 아니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가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큰 시황을 보고 싶다. 가입하시면 되고. 난 파생에 대한 해치 투자를 하고 싶다. 아니면 나는 파생만 실전 매매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가입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파생 차트를 안 봅니다. 파생 매매는 파생 차트가 아니라 큰 시장 흐름을 파악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근데 4월 17일부터 이제 특강을 시작하는데 아마 저는 몰랐는데 1개월 55만 굉장히 싸죠. 파생은. 그리고 아마 7월 달부터 66만 인상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특강을 듣고 나서 파생 실전 매매 라이브 방송 1개월을 무료로 드리는 거고
이 교육은 뭐 1개월 동안 다시 보는데 뭐 볼 거 없고, 나중에 이제 5만 원 할인 쿠폰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컨설팅비 뽑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파생은, 어, 지수가 하락해도 수익이 나잖아요. 아니면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죠.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게 어떤 개념인가 하면, 지수가 하락을 하면 파생에 대한 해지 투자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들은 지수가 떨어져도 가잖아요. 작년도 뭐 방산주 가고 인플레이션 관련주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저희가 반드시 6종목을 편입해 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정 부분 보면 주식은 롱 포지션을 취하는 거고요. 그 다음 파생은 주로 숏 포지션을 취한다 보면, 뭐 파생도 롱 포지션 취할 수 있는데, 주로 그러니까 숏 포지션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롱숏 플레이를 하는 형태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일반적으로 파생 많은 사람들의 매매 방법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건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2분기, 2분기에 시장 고점 나올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좀 안 되는 종목도 있죠. 그런 종목도 올라오면 다 정리하시고요. 종목 교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놈은 이제 반드시 종목 교체를 좀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가 무방이라든지 이런 저희가 이제 방송 출연이라든지 이제 이럴 때는 제가 종목을 얘기 안 합니다. 이번에는 주주가치에서 HPSP 70% 간 거고 또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앞으로는 구체적인 종목은 얘기를 안 하죠. 이제 파생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구체적인 종목은 아마 저희 왜냐하면 6종목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다 소화할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좋을 종목들. 그러니까 HPSP 같은 경우 제가 방송에 추천했는데 70% 갔잖아요. 그냥 포스코아이스 같은 건 마찬가지고. 지금도 매집을 하고 있는데 좋은 주식. 제2의 포스코아이스트 같은 종목들, HPSP 같은 종목들 매집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있어봐야 6종목이 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시장이 떨어질 때도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파생으로 하는 가능성이 좀 있죠. 저는 4월달은 좀 힘들지 않을까요? 저는 지수가 한 이 정도나, 이 정도 와야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조정 나오는 거 힘들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리고 2분기에 고점 찍으면 파생 없이는 주식만 매매하기는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파생 해치 투자는 반드시 필수고요. 이제 앞으로는 계속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주식만 매매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정리한 겁니다. 근데 다음 주에 뭐 CPI 발표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제발 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어제 시간당 임금도 벌써 꺾이고 있는 형태고, 이제 인플레이션 이슈는 지나간 거 아닐까요? 생산자 물가지수도 급락하잖아요. CPI도 이제 다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올해 연말까지 한 3% 가까이 것 같아요. 그러니까 CPI 같은 거 이제 신경 쓰지 마십시오. 개인 PC는 물가지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당 평균 임금도 보세요. 꾸준하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5%, 4.6, 4.4, 4.6, 4.2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CPI 막 봐야 된다, 뭐 5월 FOMC 봐야 된다 그런데 그런 거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거 아니란 말이죠. 이제부터는 경기 지표를 봐야 되지, 이렇게 물가 지표나 통화치 정책에 대한 지표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매번 얘기 드렸는데요. 저희는 옵션 안 하고요. 옵션은
이제는 말하기도 힘들어요. 제발 좀 옵션 하지 말라고. 그놈의 옵션을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옵션을 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 말도 안 되는 그 진짜 저는 옵션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반대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선물을 2년 동안 했지만 1포인트 이상의 손실이 난 적이 없어요. 그 2년 동안 하면서. 근데 대부분 다 오버나이스거든요. 장중 매매를 안 하거든요. 저희는. 뭐 하긴 하겠지만 거의 안 하죠. 그래서 제 거를 보면 이 제 거를 보면 예, 제 파트너스 홈에 보면요. 게시판이 있어요. 파생 게시판이 있는데 이게 회원들이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다 노출 안 되지만. 근데 이분들이 저랑 10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다분 그렇게 하신 분인데 이 파생을 제가 어떻게 했는지 다 있어요. 다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라니까요. 저희는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파생은 절대 위험하지 않습니다. 단 위험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옵션 매매 같은 거 이런 거. 그리고 파생은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파생을 진짜 잘하신 분은 큰 시황을 보고 파생 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파생을 하지 않더라도 큰 시황을 보고 큰 시황을 배우려고 하신 분들은 저희 방에 가입하시면 시황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와우넷스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시황을 어떻게 보는구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앞으로 갈 수 있는 우량주 어떤 게 있는가 6종목을 건지고 싶다. 뭐 아까 포스코 ICT 같은 이런 종목들을 매집해서 수익 나는 저런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들어오시면 돼요. 저희 매집하는 종목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6종목. 그래서 원래 이렇게 좀 아마추어들이 그러니까 큰 시황을 잘 못 보니까 파생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하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프로들은 큰 시황을 보면서 이제 파생 매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큰 시황이 만약에 하락이라 그러면 절대로 매수를 안 합니다. 매도를 하죠. 그러니까 큰 시황을 먼저 보면서 파생 매매. 그러니까 박스권 구간에서는 박스권 고점이나 저점에서 매수를 하죠. 그래서 반드시 파생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오버나잇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장중에 진입해서 청산하고 이런 것들을 안 합니다. 잘 안 합니다. 근데 이게 파생 큰 차트를 못 보는 큰 시황을 못 보는 사람들이 꼭 파생이 위험하니까 오버나잇은 안 된다고 막 그딴 소리 하는 거죠. 참 희한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파생 특강하지만 파생을 제대로 하실 분들은 제발 부탁인데 파생 차트 보는 것부터 좀 그만두세요. 그놈의 파생 차트 그것도 분봉 막 일봉 이런 거 그런 것 좀 그만두시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저는 분봉은 아예 안 보고요. 일봉이나 주봉도 한 30% 정도 보나? 참고하나? 예. 거의 안 봅니다. 그럼 뭘 보는데? 대형주 차트를 보죠. 그 다음에 시장 지표를 보죠. 그래야지만 그 다음에 시장 수급을 보죠. 그래야지만 큰 시황의 흐름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번에 아마 파생 강의는 그 시황 강의일 거예요. 시황 강의.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들은 대표님 파생 강의하면 파생 차트 보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진짜 아마추어적인 발언을 하고 있으면 그런 분들은 아예 저희 방에 들어오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나는 큰 시황이 어떻게 읽어내는지를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에 오셔도 됩니다. 파생 안 하셔도 됩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이 큰 시황을 좀 읽어내는 방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향후 주도주 6종목만 좀 알고 싶다. 이러면 주식하는 분들도 가입하셔도 돼요. 네. 근데 나는 파생을 할 때 파생 차트를 보면서 파생 매매를 한다. 우리 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런 마인드로는 파생 못 이깁니다. 그럼 아마추어 마인드, 뭐, 그거는 이제 다른 마바라들이 하는 파생 강의 듣고 가시면 돼요. 우리 방은 그딴 걸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큰 시황을 알아야지만, 예를 들어 보세요. 큰 시황이 하락이면 내가 매도를 쳤어. 근데 반등해서 조금 물렸어. 그래도 갖고 있으면 돼. 결과적으로 밑이 하락이니까. 그럼 나중에 수익이 나요. 근데 큰 시황이 하락인데 선물 매수를 해. 그럼 약간의 수익이 났다가 그냥 갖고 있으면 그냥 큰 손해가 나는데? 그러니까 일단 방향성이 위인지 아래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큰 시황이. 파생은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기본이죠. 근데 맨날 차트만 보고 매매치고 단타하고 이러면 큰 시황을 볼 수가 있나요? 그러면 파생에도 깨지고 주식도 깨지고 큰 시황도 못 보고 그러면 교육하는 목적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큰 시황이라든지 뭐 주식 미래의 주도주 6종목 보고 싶은 분들, 그다음에 파생을 하신 분들, 제가 제 방식대로 파생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꼭 가입을 하세요. 제가 진짜 이거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시황 보는 부분. 저만 알아야 되니까. 이게 한 달 만에 되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라는 것들을 특강하고 1개월 정도 아마 경험해 보시면, 제가 이제 실전 매매반 차트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대충, 저 사람은 큰 시황을 저렇게 보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좋으면 5만 원 할인 쿠폰 가지고 다음번에 50만 원 할인하면 되고, 7월 달에 아마 66만 원 인상될 겁니다. 제가 이벤트 기간에 한 2달만 55만 하자. 그러면 아니 55만 원이 비싼 게 아닌 게, 주식은 시장이 안 좋으면 55만 원을 잘 못 뽑잖아요. 근데 파생은 시장이 안 좋으면 매도 치면요, 이런 거는 금방 뽑죠. 왜? 선물 밑으로 한 10포인트만 먹어도 500이거든요. 500만 원. 10배씩이 나는 거. 해지를 하면 되니까. 주식은 6종목 사놓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됐죠? 2,500, 2,600까지 어떤 주식이 주도를 할까요? 그건 얘기는 못 하죠. 네,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가입을 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와원의 그 전문가들처럼 무방에서 막 그런 거 다 얘기해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왜 안 되는가 하면, 기존에 이렇게 가입하셨던 유료 회원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맨날 무방에 들어와서 막 약 팔고, 그런 전문가는 정말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 주주가치 특집 프로 할 때 진짜 좋은 종목들 다 얘기했어요. 이제 앞으로 그럴 일은 없죠. PD한테 저는 이제 주식 안 합니다. 방송에서. 대형주하고 그냥 시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 되고요. 또 질문해 보세요. 예. 하여튼 큰 시황하고 이렇게 배워보실 분들은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생을 이전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파생 매매를 좀 해보겠다, 배워보겠다, 파생 차트 보고 하는 그런 아마추어 방식이 아니라, 그런 분들은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해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섹터는 얘기 드렸어요. 이제는 뭐 바이오나 제약은 기술적 반등이 같고요. 이제는 실적이 잘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저평가 국면에 있는 종목들, 미래 성장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아마 이제 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섹터가 간다라는 것보다는 각각의 섹터에서 이제 그런 종목이 나오겠죠. 그런 것도 이제 본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예. 저는 2차 전지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제가 작년에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작년에. 예. 계속 그러니까 무방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2차 전지센터는 아마 2년에서 3년 뒤면 반도 이후에 반도체 시총을 넘을 거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는 한국형 니프티, 피프티 장세가 될 거다. 그래서 그 속에 아마 2차 전지는 포함될 거다. 근데 이제 소재 같은 거는 과하게 땡겼기 때문에 아마 기간 조정에 나올 수도 있다. 소재 섹터는. 근데 완성품 업체는 아직까지 못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테마랑은 좀 다르게 보죠. 작년에 제가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형 니프티 피프티 장세에 딱 최적화되어 있는 종목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올해도 전혀 변함이 없고요. 됐나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예, 주선 계좌 있으면 선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한번 선물 배워보시면, 선물 배워보시고 저하고 이제 같이 매매를 해보시면, 선물 차트를 보면서 매매했던 게 되게 부끄럽게 느껴질 겁니다. 이게 선물이라는 게 큰 시황을 분석하지 않고 매매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구나 알 거예요. 그래서 제 선물 실전 매매반은 항상 이렇게 큰 타이틀을 큰 시황 이런 타이틀을 붙여놨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은 큰 시황을 같이 읽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제가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황에 대한 부분들 모르는 상태에서 선물 차트를 보면서 매매한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량주를 하시는 분도 있죠. 시가총액 대형주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제 방에 반드시 가입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파생을 내가 안 하더라도 저 사람이 어떻게 큰 시황을 볼 수 있지? 라는 것들을 배울 수가 있거든요. 됐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질문해 보세요. 제가 시황 강의는 잘 안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시황 상품만 팔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저는 시황 강의를 잘 안 합니다. 제 노하우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파생을 하면 어차피 시황을 봐야 되니까 시황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없어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분기 중에 지수가 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는 얘는 좀 힘든 섹터 같다. 얘는 좀 별로 안 좋은 섹터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종목 교체를 해야 됩니다. 2분기 중에. 제가 밑에 두 가지 시나리오를 해놨는데요. 1차 시나리오, 그 다음 2차 시나리오를 제가 좀 적어놨는데 1차 시나리오가 될지는 모르겠고 2차 시나리오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점은 똑같고요. 요 저점은 제가 볼 때는 3분기에 올 것 같고요. 3분기나 4분기 초에 그렇게 할 것 같고 아마 고점은 2분기 중에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들 건성하시고요. 이제부터는 주식은 좀 힘든 장일 거예요. 가는 종목만 가는 상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파생은 해체해야 됩니다. 아마 2분기 이후부터는 파생 해체 안 하면 좀 쉽지 않은 시장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3분기부터 이제 하락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배우십시오. 예, 시황 파악을 하실 때 대략 어떤 것으로 판단하는지는 들어와서 배우시면 됩니다. 제가 다 설명 못 드립니다. 보통 이제 대형주 차트, 시장 지표, 시장 수급 이런 걸 주로 많이 봅니다. 그 제가 대형주 차트 보는 것도 좀 다른 사람하고 좀 달리 봅니다. 예. 다음 주 금요일 날 장중 공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됐죠? 예. 자, 고생하셨습니다. 예.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